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등장했죠. 그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군사, 의학과 같은 특정 전문 분야를 넘어서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사람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죠.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 걸까? 사람보다 기계와 대화하는 게 더 익숙해지는 건 괜찮은 걸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빠른 발전 속도에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고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서 과학기술 철학 공부하고 대학원에는 이제 인공지능학과라고 융복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도 어렵고 철학도 어려운데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 재밌어요. 재밌어요? 물론 어려운 건 맞는데 엄청 네. 재밌습니다. 네. 오늘 조금 쉬운 얘기부터. 예. 네. 요즘 보면은 그 책 쓰시는 분들이 예전에 박태훈 의장님도 그랬던 것 같고 탈고할 때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또 뭐 뉴 버전이 계속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글을 쓸 수 없다. 그리고 매일마다 쌓이는 논문들이 엄청나다. 그 괴로움을 지금 공유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교수님도? 네. 그렇긴 한데요. 어떤 주제에 관심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철학자하고 윤리학자니까 네. 그 기술적 발전에 아주 디테일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가 그 자체보다는 네네. 그게 갖는 사회적 의미나 윤리적 의미에 주목하게 되고 저는 아직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당연히 다 읽지는 못하고요. 네네. 중요한 트렌드들을 잡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근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요. 교수님, 저도 AI 관련해가지고 너무 모르면 좀 창피하니까 예. 네, 기사도 좀 읽고 유튜브도 또 기웃기웃거리고 하는데 사실 다음날 돌아서면 뭐였더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일단 좀 새삼스럽지만 AI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일단 좀 연원부터 간단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요. 제가 이 점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AI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니면 뭐 세탁기 이런 것처럼 특정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뭐에 가깝냐면 탈 것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전거도 탈 것이고 네. 자동차도 탈 것이고 그렇지만 둘은 너무너무 기술적으로 다르잖아요. 거기 작동하는 원리들도 다르고. 네. AI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뭔가 지적인 똑똑한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이 AI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단일하지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얘기할 때 AI랑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할 때 AI랑 LLM 할 때 그 밑에 깔려있는 기술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듣고서 이거였나? 저거였나? 그런 게 너무 당연하고요. 네. 다시 이제 역사로 돌아가면 결국은 핵심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 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기계가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역사를 기원을 따지면 사실은 자동인형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산업화된 맥락에서 고려하면 뭐 직화르 직조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옷감을 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까지도 뭐냐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이건 못할 거야. 네네. 이건 못할 거야. 근데 이제 금방 또 인공지능이 따라잡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지카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당시에 릴이라고 이제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에서 이제 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릴의 그 섬유 장인들은 옷감이라는 거는 우리밖에 못하는 아주 미세 공정인데 그걸 어떻게 기계로 해? 단순한 면직물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지 몰라도 옷감을 그렇게 막 무늬 넣고 절대로 못한다. 근데 지카르가 그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해냈냐면 혹시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천공 카드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네, 기억나요. 그게 사실은 지카르가 만든 거예요. 지카르가 그 천공 카드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옷감에다가 무늬를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한 옷감들을 순전히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시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을 갖다가 기계가 있으니까 저 뭔가 악마역 그래가지고 막 그 태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등장하고 그렇죠. 막. 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뛰어난 지적인 능력들을 기계가 모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네. 무언가 좀 이상하다, 네. 악마가 씌웠다는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기계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지적인 것과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사이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직화를 직접으로 생각해 보세요. 걔는 만약에 장인이 옷감을 무늬에 집어넣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걸 갖다 집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계가 돌고 천공카드에 의해서 그 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네.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그리고 짠 직접을 보면은 마치 장인이 짠 것처럼 되게 예뻐요. 마찬가지로 현대 인공지능은 전부 다 최종 결과물을 보면 되게 똑똑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은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러네요. 네. 그 점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점을 이제 강조한 사람이 튜링이라는 네. 수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대부 같은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도 충분히 똑똑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 이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튜링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가 컴퓨터도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발전이 계속됐고 두 가지 핵심적인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전통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을 흉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심볼릭 AI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호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옛날 같으면 그걸 이렇게 판단해요.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나이, 병력, 뭐 가족력,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집어넣고 그걸 일종의 결정나무, 디시전 트리처럼 하는 거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다음에 남자는 몇 살인가 이렇게 하면 각각에 따라서 다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해나가다 보면 이 사람은 보험금이 돼, 이 사람은 안 돼, 더 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인공지능 시키면 후다닥 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걸 룰 베이스드 AI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다만 기계니까 훨씬 빠른. 자, 핵심은 이겁니다. 2005년 정도까지 그 우리가 사용하던 인공지능, 특히 체스의 그랜드마스터 가스파로를 갖다 인긴 IBM의 딥블루 같은 그런 인공지능도 다 이런 룰 베이스드였어요. 그때까지는. 뭔가 규칙들을 만들고 그 규칙들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작동을 하고 다만 그걸 워낙 빠르게 하니까 인간보다 더 빨리 수를 읽고 이런 거였죠. 이게 2005년도부터 바뀝니다. 그때 등장한 게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아키텍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목표는 같아요. 사람이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건 같은데 그걸 이룩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다를 수 있고 근데 2005년도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즉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 많이 걸려서 그냥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그런 걸 클래시컬 AI, 뭐 심볼릭 AI, 룰 베이스드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세였다면 2005년도부터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계산 단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남성, 여성, 50대 이런 의미가 전혀 없고 계산 단위가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노드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노드들도 웨이트도 다 그냥 숫자예요. 3, 7, 2.5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드들의 연결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공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다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얘가 그 데이터들에 담겨있는 패턴들을 이 숫자들의 패턴으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를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전부 숫자로 바꿔요. 그걸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걸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고 막 계산을 돌려. 이따 계산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막 계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결과가 숫자로 나올 텐데 그거를 다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어로. 오늘 날씨가 맑고 기온은 얼마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중간 단계의 과정은 사실은 불투명해요. 그래서 흔히 왜 그 요즘 인공지능을 인공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이 암흑상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한 표현은 반투명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시적으로 알고리즘이나 원리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얘가 성능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이 결과가 왜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네. 숫자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3이 7로 바뀌고 7이 5로 바뀌고 막 해가지고 나왔다. 근데 그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왜 나왔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명하지 않은 게 모든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아키텍처가 새로 등장해서 효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판독을 할 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네네네. 맞추는 당시에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이 50% 60%대였는데 네. 이 인공신경망 기반 알고리즘을 동원하니까 80%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네. 지금 물론 90% 훨씬 네네. 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야겠다. 흥미로운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의 작동 원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인상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채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또 점핑을 한 게 2022년입니다. 22년이면 22년 11월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가 오픈AI 맞아요. 맞아요. 챗GPT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공신경망 기본 인공지능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예측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네. 월스트리트에서 돌아다니는 증권시장 데이터 10년치를 다 때려 넣었다고 쳐봐요. 네.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네. 그러면 물론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걸 막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패턴 읽을 수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무조건 파워풀합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숫자로 다 바꿔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패턴들을 추출해내고 이런 종목을 오를 거야.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좋겠어. 네. 라는 예측을 하게 돼요. 즉 기존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측들을 하게 돼요. 네. 그 메디컬 AI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인공지능도 여태까지 병 걸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병력, 어떤 약 썼는지, 그 약 쓰고 나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빠졌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네. 원칙적으로 뭐 새로운 환자가 옛날 환자랑 정확히 똑같진 않겠지만 네. 사람이니까 네. 그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약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면 아마 이 병일 거야. 라는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다였어요. 2022년 11월까지는 모든 인공지능은 다 예측형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죠. 생성형. 생성형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생성형. 그렇죠. 네. 생성형은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하고 훈련 단계는 비슷해요. 그 전에는 이걸 집어넣을 때 지도학습이라는 걸 시켜요. 뭐냐면 아까 개, 고양이 판독하는 능력이 확 향상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이거는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른 거다,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하나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렸다, 아니다, 폐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틀리면은 그렇게 답을 가르쳐 준 거로 성능을 계속 높였어요. 약간 학교로 치면 주입식 교육이네요. 뭐 그렇죠. 네, 맞아요. 딱 이거는 고양이라고 너는 외워야 돼. 약간 그렇죠, 이런 외워야 느낌. 돼.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많이 공부해서 패턴들을 읽어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거를 새롭게 직면했을 때도 답을 할 수 있는. 생성형은 다릅니다. 생성형 훈련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걸 맨 처음에 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숫자로 바꾼 다음에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니까 집어넣는 건 되게 쉽죠. 일일이 네이블링을 안 해도 되니까. 그치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만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다 썼다. 그 정도가 들어가야지 이게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생성형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프롬프트가 영어로 뭔가 촉진하다, 뭔가 요청하다 그런 거잖아요. 생성 인공지능의 특히 이제 우리 LLM 되게 말을 되게 잘하게 만든 그런 인공지능은 기반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인데 이거의 특징은 내가 프롬프트를 주면 내가 어떤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러면 그 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가장 자연스러운가를 그냥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버전은 말은 막 유창하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거의 대부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헐루시네이션 문제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원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말을 지멋대로 하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옵티마이즈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선생님처럼 가르쳐줘요. 근데 아까처럼 이게 정답 이게 아니라 프롬프팅을 한 다음에 답을 항상 복수로 만듭니다. 생성형을 하나로 안 만들어요. 서너 개씩 한꺼번에 나와요.
이 답이 제일 좋은 답이야. 이 답은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종교적인 민감한 걸 건드리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주의거나 이런 식으로 얘가 마구 내뱉는 말들을 억지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거나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억지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환각과 탈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는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을 막 하거나 원래는 폭탄 만드는 법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잘 구슬리면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프로그램 용어로 얘기하면 버그가 아니라 피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유지되는 한 우리가 그걸 줄일 수는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이나 탈옥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 잘 만들면 없어지겠지. 그렇진 않아요. 줄일 수는 있어도 이제 그런 맥락들을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현재 생성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옷을 그 다음에 입는다가 자연스러운데 내가 옷을 먹는다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그럼 그게 약간 생성형 그 모델인 건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기 전에도 순전히 확률론적으로 그 다음 나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모형은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언어 문장들 다 집어넣어서 요 단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다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계산이 이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모든 단어들의 확률값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수학적으로 적당히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걸 맨 처음에 해봤더니 무슨 한계가 있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이.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까만 사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나가면 진짜 너무 뻔한 얘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템퍼러처. 언어의 온도를 주입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주입하는지 잘 설명드릴게요. 내가 프롬프팅을 했어요. 이런 문장들을 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계속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특징은 뭘 나올지를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어들하고 계속 다 연관관계를 요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올 확률이 높고 근데 요거 두 개 단어가 연결된 다음에 요거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걸 구체적인 실용에 따라 다르지만 5개에서 6개 어떤 때 7개에서 8개까지 봐요.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앞에 것들을 다 7개, 8개가 이렇게 연결될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요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7개, 8개 잡아서 그러니까 문장이 잘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제너레이션을 할 때 제일 확률이 높은 단어를 항상 주는 게 아니라 가끔 2등을 주거나 5등을 주거나 15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빈도가 떨어지는 걸 집어넣으면 약간 좀 참신한 맛이 들죠. 근데 이걸 갖다 너무 맨날 예를 들어서 50등짜리를 주고 100등짜리를 주면은 문장이 엉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에요. 적당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적당히를 도대체 어떻게? 그 적당히를 재는 용어가 템퍼러처예요.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얘가 막 너무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얘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 온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상적인가 이거 자체는 시오리가 없어요. 이건 아트입니다. 아트. 그래서 각 그 빅텍들마다 다 요 온도 맞추는 것들은 다 자기네들 약간 레시피 같은 거네요. 같은 우동집 가도 맛이 다 다른 것처럼. 맞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10여 년 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저한테 공식 레터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에 뭐 이렇게 문법상 문제가 있는지 뭐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지 좀 봐줄 수 있어. 그래서 봤는데 문법상은 완벽해요. 그렇죠. 그 단어도 꽤 뭐 적절한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뭔가 지적해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좀 그런 맥락인가요? 그게 정확히 비지도 학습까지는 했는데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건 한국어스럽지 않고 뭐 틀리진 않았는데 요 단어가 좋겠어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 문장이 점점 좀 나아질 거 아니야. 나아지죠. 그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게 챗GPT나 그 제미나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일단
방직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예전에 네. 쭉 역사를 네. 훑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AI 설명을 할 때 또 AI와 AGI를 약간 구분해서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챗 GPT의 답이었습니다. AI는 한 분야에서 1등이라면 AGI는 전교 모든 분야에서 1등이야.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한 마지막 문장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가 편할 거예요. 이제 그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쇼크였잖아요. 진짜 좋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알파고가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 다 평정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알파고가 이제 게임으로 갔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데로 갔단 말이에요. 바둑만큼 그렇게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거기도 꽤 잘했어요. 네. 그렇게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에 가서 잘하게 된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바둑을 두게 시키면 바둑을 잘 둘까? 못 둡니다. 못 둬요. 그게 현재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 특화됐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드나 패러미터, 웨이트들이 다 네. 숫자들인데 얘가 바둑에 특화된 형태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데 얘를 스타크래프트라 이런 다른 종류 일을 아니면 뭐 메디컬 AI로 네네. 뭐 병원 진단 그럼 얘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바꾸고 나면 이제 원래 하던 건 못합니다. 근데 인간을 보세요. 저는 당연히 알파고는커녕 그 웬만한 사람보다 바둑 못 두고 네. 스타크래프트는 아마 저는 모든 게임 다 질걸요. 그렇지만 네. 저는 둘 다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두뇌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지능이에요.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네.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분야를 하나의 두뇌를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다 Special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어떤 일에 특화된 방식으로만 제작돼 있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선 이 아키텍처를 또 다시 재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인간처럼 되는 거야?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AGI 정의가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정의는 이런 거예요. 목적 함수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행복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그 태스크의 성격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게 수단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네. 써야 될 리소스가 수없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가져다 써가지고 네. 하여튼 원칙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개발하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네. 여태까지 그 어떤 목적이나 기능마다 일일이 다 손을 봐줬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막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렇게 날린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왜 야구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거나 농구, 그렇죠. 야구 그 케이스가 있었죠. 어떤 분이 특정에서 잘하는데 그 장르 변경하면은 같은 스포츠여도 전혀 다른 그렇죠. 퍼포먼스가 그래도 그분들이 나오는. 할 수는 있잖아요. 인간은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전혀 못해요. 전혀. 갑자기 위로가. 아니,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인 게 네. 인간이 제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나는 인공지능 어떤 거하고 대결을 해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당연히 질 거다. 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고 네.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기술 발전이 우리 막 편집할 때쯤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닐까요?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기술 그러진 발전. 않아요. 네. AGI는 그렇지 않고요. 네, 다만 이게 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요새 약간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AGI라는 용어가 있고요. 네. GPAI라는 용어가 있어요. General Purpose AI. 제너럴 퍼포스 AI요? 이 두 개가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는 AGI 얘기를 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AGI를 가졌다고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봐요.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보였지만 야 이거 할 수 있어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네.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될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AGI 자체보다는 멀티퍼포스 AI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GPAI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GPT 나왔을 때 문자로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만. 네. 근데 지금은 이미지도 집어넣고 네. 동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흔히 이걸 갖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방식의 입력 출력 값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됐다. 네. 그 말은 얘가 언어도 처리하고 이미지도 처리하고 동영상도 처리하고 네. 여기까지는 기능들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멀티퍼포스 AI, 제너럴 퍼포스 AI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네. 인공지능이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아키텍처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이미 남아있고 얘네들이 점점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네.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EU에서 이제 의회를 통과된 AI 기본법에서도 이제 AGI라는 상당히 좀 막연한 표현보다는 네.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General Purpose AI. 그게 조금 더 명확하고. 네, 그게 명확하고 그거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멀티모달 AI는 뭐 아주 제한된 의미라 제너럴 멀티퍼포스 AI라고 할 수 있죠. 챗GPT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훌륭해요. 아유, 맞아.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AI 정신병이라고 해요. 자살하는 방법 알려줘서 죽었습니다. 아, 실제 발생한 네, 일이에요?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고서 AI에게 정서적으로 과몰입될 때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요.